오늘 공유해드릴 이야기는 가족들과 강원도 여행, 기차에 내 자리는 없었다입니다. 저는 그 길로 예약했던 호텔을 전부 취소했고 시댁 식구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키보드 위에서 마지막 확인키를 눌렀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평창 고급 리조트 설날 가족 패키지 예약 완료. 이것은 내가 공들여 계획한 설날 가족 여행이었다. 5박 6일, 항공권, 호텔, 관광지 입장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서 팀장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후배인이 대리가 조용히 컵을 내려놓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 모니터를 힐끗 봤다. 팀장님, 온 가족이 여행 가시나 봐요? 네, 나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계획한 가족 여행이에요. 어머님이 평창 눈꽃을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셔서 이번에 소원을 풀어드리려고요. 정말 다정하시네요. 이 대리는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다정하다고?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이건 그저 박지훈 씨 가족에게 어떻게든 녹아들어 보려는 또 한 번의 처절한 노력일 뿐이었다. 결혼 3년. 나는 시어머니 눈에 영원한 남이었다. 요리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일 때문에 바빠서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보는 서울 깍쟁이 며느리. 휴대폰이 진동했다. 남편 박지훈 씨의 카톡이었다. 연우야, 엄마가 강원도 영하 15도 넘는다고 두꺼운 패딩 꼭 챙기라고 하시네. 나는 알았어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마음속에선 짜증이 울컥 치밀었다. 30살이나 먹은 어른인데 무슨 옷을 입을지까지 시어머니가 원격으로 지시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여행은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잖아. 참자.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거실은 여행 가방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님이 남편 지훈과 시누이 지혜를 지휘하며 온갖 물건들을 캐리어에 쑤셔넣고 있었다. 새아가 왔나? 시어머니는 나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다. 와, 이리 늦게 오노. 내일 아침 일찍 기차 타야 하는데 짐은 다 쌌나? 어머니, 방금 퇴근해서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제 짐은 금방 싸요. 20분이면 돼요. 새언니 시누이 지혜가 5살 딸 하윤이를 아는 채 끼어들었다. 엄마가 상비약 챙기라고 해서 저희가 좀 챙겼는데 언니도 필요하면 좀 가져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왜 나에게 직접 필요한 걸 묻지 않고 항상 어머님과 시누이를 통해 말을 전하는 걸까? 이 집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나는 구계자처럼 모든 정보를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다. 밤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지훈 씨는 등을 돌린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일 우리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형님이 차로 태워주신대. 지훈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당신 퇴근이 너무 늦어서 우린 먼저 가 있어야 해. 난 반찬했어. 내일 점심때면 올 수 있는데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맘 편하대. 차 막히면 어떡해. 지훈 씨의 말투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또 엄마가 그러시는데 나는 몸을 돌려 누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3년 내내 지훈 씨의 모든 결정 뒤에는 엄마가 그러시는데라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연애 시절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던 그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다음 날 정오, 나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휴대폰에는 지훈 씨가 보낸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우리 먼저 서울역으로 출발했어. 당신은 KTX 타는 곳으로 바로 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잡아 서울역으로 달려가 승강장으로 뛰어갔지만 역무원은 가족들이 이미 탑승했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제 승차권은 아직 여기 있는데요. 내가 다급하게 설명했다. 역무원이 시스템을 조회하더니 말했다. 서연우 고객님, 고객님의 좌석은 이미 다른 분이 사용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박하윤이라는 어린이 고객님이 탑승하셨네요. 하윤이? 시누이 지혜의 딸. 머리가 띵했다.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자 한참 뒤에야 받았다. 서연우, 아직도 탑승 안 하고 뭐해? 기차 곧 출발한다고.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내 자리는 어떻게 된 거야? 왜 하윤이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억눌렀다. 아, 그거? 엄마가 하윤이 어리다고 혼자 앉힐 수 없다고 해서 당신 자리를 하윤이한테 줬어. 어차피 당신 일 때문에 바쁘니까 다음 기차 타도 괜찮잖아? 지훈 씨의 말투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가벼웠다. 순간 내 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자리를 줬다고? 내 자리인데 나한테 물어보기는 했어?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지훈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도 애 생각해서 그런 건데 빨리 다음 표 끊어. 2시간 뒤에 있어. 평창에서 봐.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손에 든 승차권은 구깃구깃하게 구겨져 있었다. 고객님, 역무원이 안쓰럽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지금 예매하시면 일반실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표 끊어주세요. 대합실 의자에 앉아 나는 기계적으로 휴대폰을 넘겼다. 신우이 지혜의 인스타그램에는 방금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온 가족 강원도 여행 출발. 사진 속에는 기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 씨와 시부모님, 신우인의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원래 내 자리였어야 할 그곳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가족에게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통보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채 마치 불필요한 짐짝을 처리하듯 멋대로 나를 밀어냈다. 기차가 출발했다. 내 가족, 아니 박지훈과 그의 가족을 태우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결혼 3년, 나는 단 한 번도 이 집의 일원이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필요할 때 나타나고 필요 없을 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있으나 마나한 부속품일 뿐이었다. 2시간 후 나는 다음 기차에 올랐다. 좁디 좁은 일반실 좌석은 나를 더욱 숨막히게 했다. 옆자리 아저씨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3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집에 오실 때마다 냉장고와 옷장을 검열하고는 내가 살림을 못한다며 혀를 차셨다. 지훈 씨의 승진 축하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굳이 시누이 지혜를 자기 옆에 앉혔고 나는 구석으로 밀려났다. 가족 모임 때마다 그들은 부산 사투리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했고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면 지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며 웃어넘겼다. 지훈 씨는 단 한 번도 내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기차가 평창역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져 있었다. 휴대폰을 켰지만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없었다. 그들은 내가 무사히 도착했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다. 캐리어를 끌고 역을 나서자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베는 듯했다. 나는 택시를 잡아 호텔 주소를 말했다. 마음 한편에는 아직 희미한 기대가 남아있었다. 어쩌면 그들이 호텔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지훈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예약한 5성급 호텔 프런트에서 신분증을 내밀고 체크인을 하려 할 때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우 고객님, 예약하신 룸이 취소되었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제 신용카드로 보증까지 걸어뒀는데 직원이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다. 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박지훈이라는 남자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고객님께서 못 오시게 되었다며 고객님의 스탠더드 룸을 본인들의 패밀리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요청대로 처리해드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방을 멋대로 취소한 것도 모자라 내 예약을 이용해 자기들 방을 업그레이드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럼 지금 빈 방이 있나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현재 눈꽃 축제 성수기라 전객실이 만실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호텔 로비에 서서 나는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너무나 씁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인 웃음이었다. 박지훈의 마음속에서
나는 호텔방 하나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나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예약 확정 메일 캡처본을 찾았다. 거기에는 예약자 서연우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내 손가락은 예약 취소 버튼 위에서 3초간 머물렀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버튼을 눌렀다. 당신들이 나를 필요 없다면 알아서들 즐기시지. 나는 호텔 로비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다. 강원도의 한기가 이미 뼛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다. 프런트 직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마 이렇게 가족에게 버림받은 손님은 처음 봤을 것이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프런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호텔 문을 나섰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곧바로 뺨을 때렸다. 나는 패딩을 단단히 여미고 캐리어를 끌며 길가에 섰다. 휴대폰 시계는 밤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창의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환하고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나만은 갈 곳 없는 외로운 유령처럼 서 있었다. 나는 예약 앱을 다시 켰다. 5개의 룸, 4박, 전부 내 신용카드로 보증되어 있었다. 지훈 씨 가족이 묵고 있는 패밀리 스위트, 시누이 부부의 스탠더드룸, 시부모님의 더블 베드룸, 그리고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그 방까지. 당신들이 나를 필요 없다면 나는 나직이 읊조리며 망설임 없이 전체 예약 취소 버튼을 눌렀다. 전체 예약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이미 입실한 부분은 실제 이용료로 결제됩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확인을 눌렀다. 곧바로 카드사에서 승인 취소 문자가 도착했다. 좋아. 적어도 내 카드가 더 긁힐 일은 없겠지. 이어서 나는 카카오 택시 앱을 켜고 근처의 다른 5성급 호텔 이름을 입력했다. 이왕 혼자 지낼 거 더 좋은 데서 지내야지. 호출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휴대폰 데이터 통신을 꺼버렸다. 박지훈네 가족, 이제 슬슬 초조해질 시간이겠지? 새로 잡은 호텔 프런트에서는 혼자 심야에 체크인하는 나를 보더니 친절하게도 룸을 업그레이드해 주었다. 카드를 내밀다 잠시 망설인 나는 거의 쓰지 않던 개인 카드를 꺼냈다. 지훈 씨는 모르는 우리 회사에서 발급해준 법인카드였다. 2808호입니다. 고객님, 룸카드입니다. 짐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룸카드를 받아든 순간 갑자기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 호텔에 묵는 게 얼마만이더라. 결혼 후 출장은 늘 동료와 함께였고 가족 여행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요구에 맞춰야 했다. 방은 넓고 환했으며 통유리창 밖으로는 평창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한쪽에 던져두고 부드러운 소파에 몸을 묻었.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지훈 씨의 부재중 전화가 이미 수십 통화 있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심지어 시아버지의 전화까지. 데이터를 켜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지훈 씨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나는 평온하게 전화를 받았다. 서연우, 너 미쳤어. 지훈 씨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했다. 네가 호텔을 취소해서 지금 우리 가족 전부 호텔에서 쫓겨나서 영하 15도 길바닥에 서 있어. 어머, 나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층의 휘황찬란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안 됐네요. 그게 무슨 태도야.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담겨 있었다. 당장 호텔 다시 예약해. 아빠 엄마 추워서 쓰러지시겠다고. 박지훈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들이 내 기차표 취소할 때 내가 추울지 안 추울지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내 방 취소할 때 내가 어디서 자야 할지 생각해봤어요?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졌다. 이게 지금 복수하는 거야? 그깟 사소한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내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당신 눈에는 아내가 온 가족에게 따돌림 당하는 게 사소한 일이에요? 내 감정은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만 좀 해. 진짜. 지훈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불평과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호텔 다시 예약해.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해.
불가능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이번 여행에 내 참여를 원하지 않았으니 숙소 문제도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 그리고 지금 눈꽃 축제 성수기라 방 구하기 힘들 텐데 행운을 빌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자 창문에 내 모습이 비쳤다. 눈가는 붉었지만 입가에는 후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지훈에게 처음으로 싫다고 말한 날, 기분은 예상외로 좋았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뒤 휴대폰을 켰다. 수십 개의 안 읽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 분노에서 애원, 그리고 협박으로 이어지는 지훈 씨의 메시지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불효하고 철이 없다고 비난하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고, 시누이는 내가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 가족의 화목을 깬다며 비아냥거렸다. 가장 가소로운 것은 시아버지의 메시지였다. 연우야, 한 가족끼리 터놓고 이야기 못할 게 뭐 있겠니? 어서 호텔 다시 예약해라. 내 시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답장했다. 아버님 아드님이 제 방을 취소할 때는 제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이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다시 휴대폰을 껐다. 푹신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날 밤 나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지훈 씨의 코 고는 소리도 한밤중 시어머니의 불시 검문도 없이 오롯이 나만의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기지개를 켜고 느긋하게 씻고 화장을 한 뒤 조식 뷔페로 내려갔다. 풍성한 뷔페를 즐기며 휴대폰을 켰다. 지훈 씨가 새벽 3시에 보낸 메시지가 눈에 밝혔다. 우리 겨우 잠잘 곳 찾았어. 허름한 민박이야. 부모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랑 지혜네는 바닥에서 자. 이제 만족해?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 위에서 잠시 손가락을 멈췄지만 결국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니 지혜가 어둡고 칙칙한 방사진을 올리며 글을 남겼다. 강원도에서의 첫날 밤, 잊지 못할 경험.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가 댓글을 달았다. 어떤 것들은 이기적이라 늙은이랑 애들은 생각도 안 한다. 내 손가락은 친구 삭제 버튼 위를 맴돌았지만 결국 거두었다. 불평하게 내버려 두자. 나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서연우가 아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나 가볼까 생각했다. 호텔을 나서자 강원도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여전히 추웠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사들고 해변길을 걸었다. 바다와 예쁜 카페들을 보니 마음이 점차 가벼워졌다. 점심때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형님, 시누이 남편 준서 씨의 목소리였다. 드디어 전화 받으셨네요. 저희 지금 병원이에요. 엄마가 화병으로 쓰러지셨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느 병원인데요?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이요. 빨리요. 준서 씨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길 한가운데 서서 갈등했다. 진짜 아프신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하지만 만에 하나 진짜라면 나는 한숨을 쉬고 택시를 잡아탔다.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방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구석긴 의자에 앉아있는 지훈 씨 가족을 발견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안색이 확실히 좋아 보이지 않았다. 지훈 씨가 나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는 달려왔다. 너 드디어 왔구나. 그가 내 손목을 잡아챘다. 빨리 가서 입원비부터 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혈압 오르시고 심장이 두근거린대. 지훈 씨가 귀찮다는 듯 말했다. 의사가 좀 지켜봐야 한다니까. 묻지 말고 돈부터 내. 나는 가방에서 의료보험증을 꺼냈다. 이걸로 하세요. 지훈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소리쳤다. 의료보험증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 우리가 어제 그 거지 같은 민박에서 20만 원이나 썼는데 제 의료보험증을 왜 진작 말해야 하죠?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들이 제 방을 취소할 때
제가 의료보험증이 필요할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서연우, 지훈 씨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너 진짜 작작 좀 해. 엄마가 저 지경인데 아직도 그깟 사소한 일로 따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때 시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연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우리 지훈이랑 그만 싸우렴.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어쨌든 어르신인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수납하고 올게요. 나는 수납 창구로 향했다. 줄을 서 있는데 지혜가 따라왔다. 새언니, 그녀는 평소와 달리 저자세로 말했다. 어젯밤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언니도 너무 심했잖아요. 하윤이가 추워서 엉엉 울었다고요. 지혜야,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가 어젯밤 어디서 잤는지 알아? 그녀는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였던 모양이다. 다른 호텔에서 내 돈 내고 잤어. 당신들 가족이 묵는 스위트룸에는 내 자리가 없었으니까. 수납을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오니 마침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환자분은 그냥 좀 피로하신 데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러신 겁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 집에 가서 쉬시면 됩니다. 약 처방해드렸으니 제때 챙겨 드시고요. 부축을 받으며 나온 시어머니는 내 손을 힘없이 잡았다. 연우야, 집에 가자. 한 가족끼리 잘 지내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 어느 집? 영원히 나를 이방인 취급하는 그 집? 지훈 씨는 이때다 싶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자. 일단 당신이 묵는 호텔 가서 좀 쉬자. 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내가 묵는 호텔이요? 응. 지훈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네가 우리 예약 취소했으니까 이제 내 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엄마 아빠도 좀 푹 쉬셔야 하고 결국 이거였구나. 사과도 반성도 아닌 그저 편히 쉴 곳을 찾으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지훈 씨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한 적이 없었다. 그저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다. 안 돼요.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제 방은 1인실이에요. 우리끼리 좀 비좁게 자면 되지. 지훈 씨가 다급하게 말했다. 싫어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병원비는 제가 냈으니 나머지는 저랑 상관없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무슨 팔자가 이리 사나워서 불효막심한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지훈 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서연우, 너 꼭 이렇게 험한 꼴을 봐야겠어? 험한 꼴을 만든 건 당신들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지훈 씨에게 쥐어주었다. 이게 마지막 도움이에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게 아니라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섰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통곡과 지훈 씨의 저주가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자 강원도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가시죠? 기사님이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관령 눈꽃축제요. 대관령 눈꽃축제는 상상 이상으로 장관이었다. 투명한 얼음 조각들이 햇살 아래 꿈처럼 반짝였고 거대한 얼음 미끄럼틀에서는 관광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나는 따뜻한 핫초코를 사들고 얼음 조각들 사이를 목적 없이 거닐며 사진을 찍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대학 동기인 수진이의 영상통화 요청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우, 너 진짜 강원도야? 수진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내 인스타 사진 봤어. 왜 혼자야? 박지훈은?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말하자면 길어. 20분 동안 나는 그간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귀청이 터질 듯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대박. 너 드디어 싫다고 말할 줄 알게 됐구나. 조용히 좀 해. 주변에서 다 쳐다보잖아. 쳐다보면 어때? 수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내가 박지훈네 가족 때문에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알아? 네가 걔네한테 당하는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달려가서 네 편 들어주고 싶었다고. 코끝이 찡해졌다. 그래, 왜 남들은 이렇게 똑똑히 보는데 나는 3년 동안이나 스스로를 속여왔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디 묵는데? 안전하긴 하고?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른 5성급 호텔. 괜찮아. 나는 휴대폰 카메라를 돌려 뒤편의 얼음 조각들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길바닥에서 자는 것보단 낫지. 수진이가 폭소했다. 꼴 좋다.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걔네도 좀 당해봐야 해. 아, 맞다.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나는 멍해졌다. 그래, 앞으로는 이번 충돌은 그저 도화선일 뿐. 진짜 문제는 산산조각 난 우리의 결혼 관계였다. 모르겠어. 나는 나직이 말했다. 어쩌면 이혼해야 할지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3년의 결혼 생활, 수많은 밤낮을 함께했던 시간들,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하는 걸까? 연우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널 지지해.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증거를 모으고 네 자신을 지켜. 박지훈이랑 그 가족 절대 쉽게 널 놔주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거대한 얼음성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결혼은 이 얼음 조각 같았다.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은 너무나 연약해서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녹아내려 버리는. 날이 어두워지자 얼음 조각 속에 오색등이 하나둘 켜지며 눈꽃 축제장은 환상적인 동화 왕국으로 변했다. 나는 셀카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혼자 하는 여행, 의외의 아름다움. 예상대로 몇 분 후 지훈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너 지금 눈꽃 축제에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우린 병원이랑 민박오 가면서 고생하는데 넌 아주 신나게 혼자 잘 노는구나. 네, 아주 즐거워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거든요. 너, 지훈 씨는 기가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해요. 나는 얼음 위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다. 차가운 한기가 부츠를 뚫고 발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변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사과할게. 됐지? 지훈 씨가 참을성 없다는 듯 말했다. 이제 호텔 다시 예약해 줄 수 있어? 그거지 같은 민박. 정말 못 견디겠다고. 또 이런 식이다. 그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성의한 태도. 내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지훈 씨, 당신은 문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군요. 문제는 네가 사소한 걸로 트집 잡는 거지. 지훈 씨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깟짜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야겠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남들? 나는 냉소했다. 당신은 언제나 남들의 시선만 신경 썼지. 내 감정은 단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어. 서연우, 지훈 씨가 이를 갈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호텔 예약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좋아. 아주 좋아. 지훈 씨가 으르렁거렸다. 후회하지 마. 전화는 거칠게 끊겼다. 나는 얼음 위로 한가운데 서서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눈앞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지훈 씨를 제대로 화나게 한 모양이다. 예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제부터는 친척들의 전화폭탄, 도덕적 비난, 심지어 협박까지 이어질 터였다. 예상대로 10분도 안 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고 가련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돌아오렴. 우리 지훈이 성질이 급해서 그러니 네가 좀 이해해다오. 어머니,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계세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한 가족끼리 하룻밤 원수지고 살 수는 없지 않니? 또 이런 식의 물타기,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몸조리 잘하세요. 전화를 끊고 재빨리 휴대폰을 껐다.
오늘의 즐거움을 그들에게 망치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가장 높은 얼음 미끄럼틀을 타기로 했다. 줄을 서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언니, 몸이 굳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지혜와 준서 씨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하윤이는 준서 씨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정말 우연이네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우연? 지혜가 비웃었다. 우리가 언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엄마는 병원에 있는데 언니는 여기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네요. 병원비도 냈고 가서 뵙기도 했어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혜는 분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우리가 어젯밤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그거지 같은 민방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하윤이 밤새 열났다고. 그건 당신들 선택이었잖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를 존중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당신들은 그러지 않았죠. 다음 분 타세요. 나는 미끄럼틀 입구로 재빨리 걸어가며 등 뒤에서 쏟아지는 지혜의 저주를 흘려들었다. 20m 높이의 얼음 미끄럼틀에서 단숨에 내려오는 기분은 최고였다. 귓가에서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고 모든 번뇌가 뒤로 날아가는 듯했다. 미끄럼틀 아래에 도착해 웃으며 일어났는데 지혜와 준서 씨가 이미 출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준서 씨가 나를 막아섰다. 그만하고 돌아가시죠. 한 가족끼리 터놓고 이야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평소 과묵하던 이 남자는 가족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재자인 척했지만 실은 언제나 자기 아내 편만 들었다. 준서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만약 지혜 씨의 자리가 취소되고 온 가족에게 공항에서 버림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자, 여보. 지혜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저런 양심 없는 인간이랑 무슨 말을 해. 형님한테 다 말해버리자.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눈꽃 축제장에도 오래 머물 수는 없겠다. 장소를 옮겨야 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와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박지훈이 분노에 찬 얼굴로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서연우, 그가 내 손목을 와락 잡아챘다. 너 정말 너무하는군. 이거 놔요. 내가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쇠집게처럼 단단했다. 프런트 직원이 이쪽 소동을 알아채고 달려왔다. 손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네, 아내요. 지훈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부부 문제니 신경 끄쇼.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고객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 몰라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보안팀, 좀 불러주세요. 지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너 뭐라고 했어? 직원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지훈 씨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눈에는 더욱 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좋아. 아주 좋아. 서연우, 너 기다려. 그가 분노에 차 떠난 후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방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또 찾아와서 소란 피울까봐 무서워서요. 새로 바꾼 방으로 돌아와 나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3년간의 서름이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왔다. 방금 전 지훈 씨의 눈빛은 너무나 무서웠다. 마치 내가 그의 아내가 아니라 원수인 것처럼. 휴대폰을 켜자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 씨와 시어머니의 메시지 외에도 시댁 고향 친척들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몇 개 있었다. 내용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내가 불효하고 철이 없어서 어르신들을 타지에서 고생시킨다는 비난이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시아버지의 메시지였다. 연우야, 네게 너무나 실망했다. 지훈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배신을 하니. 나는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이 집안에서
나는 언제나 틀린 사람이었고, 언제나 타협해야 했고, 언제나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했다. 깊은 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멀티미디어 메시지 MMS였다. 열어보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었다. 나와 대학 남자 동기의 단체 사진에서 내 얼굴과 그 남자 동기의 얼굴만 잘라내 악의적으로 편집한 사진이었다. 이 더러운 년아. 말 안 들으면 이 사진들 내 회사 이메일로 다 뿌려버릴 줄 알아.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누가 보낸 거지? 박지훈? 박지혜? 그들이 어떻게 이 사진을?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긴장되어 있었다. 나 방금 모르는 사람한테서 이메일 받았는데 내 사진이 몇 장 들어있어. 네가 바람폈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거 가짜야. 나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대학교 때 단체 사진인데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수진이가 분노했다. 틀림없이 박지훈 내 짓이야. 벌써부터 널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라고.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내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서슴지 않는구나. 이게 소위 가족이라는 것인가? 수진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잘 들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침착했다. 첫째, 모든 증거를 저장해. 둘째,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마. 셋째, 내일 당장 서울로 돌아와. 혼자 강원도에 있지 마. 넷째, 변호사를 찾아. 빠를수록 좋아. 전화를 끊고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창밖의 평창은 불빛으로 환했지만 내 결혼 생활은 그날 밤 완벽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나는 천장을 응시했다. 눈은 뻑뻑하고 아팠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맑았다. 그 포토샵 사진은 칼날처럼 이 결혼에 대한 나의 마지막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항공사에서 보낸 탑승 알림 메시지가 떴다. 어젯밤 나는 오늘 정오에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짐을 싸다가 캐리어 안주머니에서 딱딱한 물건이 손에 잡혔다. 꺼내보니 지훈 씨의 예비 휴대폰이었다. 나는 멍해졌다. 이게 언제 들어왔지? 생각해보니 출발 전날 밤 지훈 씨가 짐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몰래 쑤셔 넣은 것 같았다. 그는 늘 그랬다. 안 쓰는 물건을 내 가방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는 내 짐이 무거워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냥 버리려다가 귀신에 홀린 듯 전원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지훈 씨의 생일,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입력해봤지만 모두 틀렸다.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영감이 떠올라 시어머니의 생일을 입력했다. 잠금이 풀렸다. 역시 마마보이. 나는 차갑게 웃으며 통화 기록과 사진첩을 대충 훑어보았다. 별다른 건 없었다. 끄려던 순간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지훈 씨, 보고 싶어요. 언제 돌아오세요? 프로필 사진은 젊은 여자의 셀카였다. 이름은 행정팀 미나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대화창을 열자 눈앞의 글자들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다. 지훈 씨, 어젯밤 너무 짜릿했어요. 하마터면 와이프한테 들킬 뻔했잖아요. 언제 이혼할 거예요? 설날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와이프 진짜 짜증나요. 맨날 감시하고. 저는 그냥 지훈 씨가 즐거우면 되는데. 나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넘겼다. 이게 뭐지? 가족여행? 부모님께 효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박지훈이 온 가족을 강원도로 데려온 것은 그저 회사 여직원과의 불륜을 덮기 위한 위장이었다. 역겨움을 참으며 모든 대화 기록을 캡처했다. 그리고 다른 증거를 계속 찾아 나섰다. 휴대폰 클라우드 사진첩에서 나는 몇 장의 다정한 커플 사진과 호텔 숙박 영수증을 발견했다. 기간은 반년이나 지속되어 있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그중 한 영수증의 날짜가 바로 내 생일이었다는 점이다. 그날 지훈 씨는
회사 야근이라며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었다. 박지훈. 나는 이를 갈며 그의 이름을 읊조렸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3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구나. 증거를 모두 내 이메일로 백업한 후 나는 냉정을 되찾았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수진이의 조언대로 나는 변호사가 필요했다. 막 나서려는데 방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프런트에서 박지훈이라는 남자가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급한 일이 있다고 전해왔다. 박지훈? 그가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온갖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하지만 로비의 광경을 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지훈 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시누이네 가족,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와 있었다. 온 가족이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마치 배심원단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우야, 지훈 씨가 나를 가장 먼저 보고는 달려왔다. 얼굴에는 내가 익히 아는 비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가 내민 손을 피했다. 할 얘기 없어요. 당신 행정팀 미나윤 씨가 이미 모든 걸 말해줬으니까. 지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네가 어떻게 알아? 사람이 모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듣기에 충분했다. 반년간의 불륜, 호텔 숙박 기록 전부 다 봤어요. 로비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연우야,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아드님이 말씀 안 드렸나 봐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서울에 하윤이라는 애인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 손녀랑 이름이 똑같네요. 지혜가 숨을 들이켰고 시아버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지훈 씨는 당황해서 가족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연우야,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뭘 설명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 카톡 메시지를 설명할 건가요? 아니면 내 생일날 당신이 사실 그 여자랑 호텔에 있었던 걸 설명할 건가요? 지훈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연우야,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가 날 유혹한 거야. 난 너밖에 사랑 안 해. 이 장면은 너무나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언젠가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는 여주인공을 동정했었는데 막상 내 일이 되니 역겨울 뿐이었다. 일어나요. 연기 그만하고.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우린 이미 끝났어요. 안 돼. 지훈 씨가 갑자기 내 어깨를 잡아챘다. 이럴 순 없어. 난 이혼 못해. 그의 손가락이 살을 파고들었고 나는 아픔에 미간을 찌푸렸다. 로비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달려왔다. 손님, 손 놓으시죠. 지훈 씨는 마지못해 나를 놓았지만 눈에는 더욱 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우, 너 너무 심하게 굴지 마. 이혼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 내가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그래요? 나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그 음란한 대화 기록을 띄웠다. 이걸 당신 회사 전체 메일로 보내면 누가 매장당할지 궁금하네요. 지훈 씨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내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집안 망신시키려고. 나는 날렵하게 그녀를 피했다. 망신이요? 아드님이 바람 피울 때는 망신당할까봐 무섭지 않으셨어요? 나는 지훈 씨를 향해 돌아섰다. 증거는 전부 저장해뒀어요. 이혼 서류는 보내줄게요.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말을 마친 나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에서 지훈 씨가 히스테릭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우,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방으로 돌아와 나는 즉시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내 설명을 들은 그녀는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주었다. 연우야, 잘했어. 수진이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 증거들 정말 결정적이야. 박지훈 이제 끝났어.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평창 하늘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3년의 결혼 생활은 이토록 연약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구나. 짐을 챙겨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운명은 내게 마지막 시험을 주려는 듯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로비 구석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본능은 그냥 지나치라고 말했지만 힘없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연우야, 엄마는 정말 몰랐다. 우리 지훈이 그 못난 놈이.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 여자가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 남들이 우리 박씨 집안을 어떻게 보겠니? 또 이 소리다. 언제나 남의 시선, 언제나 내 감정은 뒷전. 나는 조용히 손을 빼냈다.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이혼이 무슨 흉도 아니고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거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집은 지훈이가 먼저 돈을 냈는데 결국 이거였구나. 이게 그녀가 진짜로 신경 쓰는 것이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혼인 후 재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드님이 불륜추문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순순히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여러 번 변하더니 결국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너 변했구나. 네, 변했어요. 나는 캐리어를 끌며 말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했거든요. 호텔을 나서자 평창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온몸이 새로워지는 기분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지훈 씨와 모든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윤곽을 보며 마음에 한 점의 미련도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이 결혼은 평창의 얼음 조각 같았. 아름다워 보였지만 실은 너무나 연약해서 결국 진실의 햇살 아래 녹아내리고 말았다. 서울에 돌아온 후 나는 곧바로 수진이가 소개해준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변호사 장미영 씨는 유능한 중년 여성이었다. 내 설명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그녀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서연우 씨, 이 소송은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위임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내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3년의 결혼 생활은 곧 마침표를 찍을 것이고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장미영 변호사의 사무실은 넓고 환했다. 창밖으로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가죽 소파에 앉아 그녀가 이혼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분석하는 것을 들었다. 제공해주신 상황을 보면 박지훈 씨에게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재산을 더 많이 분할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장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두 분 명의의 아파트는 혼인 후에 구입하신 거죠? 네, 첫 지분은 그쪽이 60%, 제가 40%를 냈지만 대출금은 계속 저희가 공동으로 상환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전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장 변호사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분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혹시 경제적 통제에 대한 증거도 있나요? 나는 휴대폰에서 가계부 앱을 열어 보여주었다. 지난 3년간 집안의 모든 지출은 내가 책임졌다. 그의 월급은 내게 준 적이 없고 오직 아파트 대출금만 갚았다. 아주 좋습니다. 장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이런 경제적 통제 행위 역시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폭력적인 성향은 없었나요? 나는 호텔 로비에서 지훈 씨가 내 어깨를 꽉 잡았던 일을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다. 직접적으로 맞은 적은 없지만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제 손목을 세게 잡은 적은 있어요. 기록해두죠. 장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상담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사무실을 나설 때 내 가방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사무실 건물 앞에 서자 서울의 햇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주부였는데 지금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저편에서 지훈 씨의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우, 너 정말 변호사 찾아갔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다. 나 미행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신경 꺼.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경고하는데 일 크게 만들지 마. 아파트, 예금, 너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법이 공정하게 판결해 줄 거예요. 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리고 다시는 나 미행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예요. 지훈 씨가 비웃었다. 너만 변호사 있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벌써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구해놨어. 내 그깟 잔꾀, 안 통해. 전화를 끊자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박 씨 집안의 움직임은 내 생각보다 빨랐다. 이 이혼 전쟁 쉽지 않겠구나. 급하게 구한 임시 거처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다. 이 원룸은 지난주에 급하게 얻은 곳이었다. 초라하긴 해도 적어도 안전한 피난처였다. 잠시 쉬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연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상냥했다. 엄마가 너랑 조마허 얘기 좀 하고 싶구나. 지훈이 그 일은 걔가 잘못한 게 맞다. 엄마가 단단히 혼내줬어. 나는 경계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설득했다. 지훈이도 잘못했다고 하고 그 여자랑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너희 3년 부부인데 이렇게 헤어지는 건 어머니,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정말 이게 단순히 외도 문제라고만 생각하세요? 지난 3년간 제가 어머니 댁에서 단 하루라도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이 있었나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다 한 가족인데 무슨 서운한 게 있겠니? 가족 모임 때마다 사투리로 자기들끼리만 얘기해서 저를 외톨이로 만들었죠. 제가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지훈 씨는 먼저 어머니 의견부터 물었고요. 심지어 제 옷장과 냉장고까지 어머니는 사사건건 간섭하셨어요. 3년간의 서름이 홍수처럼 터져나왔다. 어머니,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감옥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래서 너 기어이 이혼하겠다는 거냐? 네, 좋아, 아주 좋아. 시어머니의 말투가 날카롭게 변했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두고 봐. 그 아파트 집은 우리 집에서 먼저 낸 돈이야. 너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전화는 거칠게 끊겼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 온정적인 태도가 통하지 않자 바로 협박으로 나오는군. 휴대폰을 끄고 쉬려는데 카카오톡 친구 신청 알림이 떴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서울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김도연? 내 대학 동기였다. 졸업 후에는 거의 연락이 없었는데 그가 갑자기 왜 나를? 호기심에 친구 신청을 수락했다. 연우야, 정말 너구나. 도연 씨에게서 바로 메시지가 왔다. 나 최근에 외국에서 돌아왔는데 수진이한테 네가 서울에 있다고 들었어. 같이 밥 한번 먹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옛 동기를 만나는 게 괜찮을까?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다. 내가 왜 나만의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되지? 좋아. 언제? 약속을 잡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옛 친구와 다시 연락하고 사회적 관계를 재건하고 결혼 생활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장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구청에서 부동산 정보도 발급받았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다. 팀장님, 내 후배 이대리였다. 목소리는 당황해 있었다. 빨리 회사로 와보셔야겠어요. 어떤 분들이 1층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팀장님 시댁 식구라고
팀장님한테 할 말이 있대요. 피가 차갑게 식었다. 박지훈 내가 기어이 내 회사까지 찾아왔구나.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에게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다. 멀리서도 회사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며느리가 당신 내 회사 남자한테 홀려서 남편도 자식도 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혜가 옆에서 거들었다. 우리 새언니가 원래 얼마나 현모양처였는데 이 회사 들어오고 나서 변했어요. 틀림없이 누가 나쁜 물을 들인 거예요. 몇몇 동료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말리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어머니, 지혜야,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모든 사람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내게 달려와 손을 잡았다. 연우야, 엄마랑 집에 가자. 지훈이도 잘못했다고 하잖니? 네가 이렇게 그 애를 버리면 안 돼. 나는 힘껏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할 얘기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해요. 제 회사에서 이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지혜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제 회사에 와서 행패를 부려요? 나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다. 제 직장 생활은 생각 안 해요? 제 평판은요? 평판? 지혜가 비웃었다. 네가 감히 바람을 폈으면서 평판 따위를 신경 써? 바람이라니. 나는 충격받아 그녀를 쳐다봤다. 바람 피운 건 박지훈이에요. 증거도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방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내 바닥에 뿌렸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며느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사진들을 보았다.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또 그 포토샵으로 조작된 나와 남자 동기의 사진들이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내가 허리를 숙여 사진을 주우려 하자 지혜가 나를 밀쳐냈다. 네가 저지르고도 발뺌하는구나. 우리 오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배신을 해?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은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와 지혜를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다. 끌려 나가기 전 시어머니는 뒤돌아 나를 아크느니 쏘아보았다. 서연우, 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동료들이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누군가 조용히 바닥의 사진들을 주워 내게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눈물이 눈眶에 그렁그렁했다. 팀장님, 이 대리가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휴게실 가서 좀 쉬시는 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곧장 인사팀으로 향했다. 이런 일은 먼저 보고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인사팀장은 내 설명을 듣고 위로하듯 내 어깨를 두드렸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소동은 다시 일어나선 안 돼요. 회사 이미지가 너무 나빠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잠시 망설였다. 이 사진들 정말 조작된 거 확실해요? 100% 확실합니다. 나는 간절하게 말했다. 원본 사진도 있고 증명할 수 있어요. 시간도 맞지 않고 이 사진 속 옷은 제가 가진 적도 없는 옷이에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하지만 연우 씨, 경영진에서도 연우 씨를 좋게 보고 있고 내년 승진도 유력한데 이런 시기에 가정불화가 터져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을 나는 알아들었다. 이혼이 내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었다. 인사팀 사무실을 나와 나는 곧장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근 후에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왜 이혼은 여자에게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남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결국 직장과 사회의 압박을 견뎌야 하는 것은 여자였다.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내 장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다. 전형적인 명예훼손 전략입니다.
장 변호사가 침착하게 분석했다.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려 이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거죠. 걱정 마세요. 우리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직장 생활은 이미 영향을 받았어요. 나는 낙담해서 말했다. 견뎌내세요. 장 변호사가 나를 격려했다. 이런 소라는 오히려 그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입니다. 아, 맞다.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속에 초췌한 내 모습을 보며 나는 굳게 다짐했다. 박씨 집안이 전쟁을 선포한 이상 나도 끝까지 맞서 싸우리라. 퇴근할 때 나는 회사 앞에서 뜻밖에도 김도연 씨를 만났다. 그는 검은색 세단에 기댄 채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수진이한테 오늘 힘든 일 있었다고 들었어. 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코끝이 찡해지며 또 눈물이 날 뻔했다. 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거의 낯선 옛 동기가 내게 가장 큰 위로를 주었다. 고마워요.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근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 엉망이라. 아니, 당신은 아주 용감해요. 도연 씨가 진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는 나를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대학 시절과 그동안의 살아온 이야기만 나누었다. 어느새 팽팽했던 내 신경이 풀리고 몇 번이고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도연 씨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연우 씨,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저도 법조계에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나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을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좋은 사람과 좋은 일들이 많은데 나는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구나. 집에 돌아와 씻으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지훈 씨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제 만족해? 지훈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그 쇼 만족하냐고. 박지훈 씨,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그냥 어른답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어른답게? 그가 비웃었다. 네가 변호사 찾아가서 증거 모을 때는 어른답게 해결할 생각은 안 했나 보지? 먼저 시작한 건 당신들이. 듣기 싫어? 지훈 씨가 내 말을 끊었다. 우리 엄마가 말했어.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이혼 소송 취하하고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살아. 그럼 우리도 없었던 일로 해줄게.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렇지 않으면 너 이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지훈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엄마가 너네 회사 대주주랑 아는 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온몸이 차가워졌다. 결국 이거였구나. 이게 그들의 비장의 무기였다. 내 커리어를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것. 박지훈 씨. 나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나는 차라리 실업자가 될지언정 그 감옥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지훈 씨가 일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넌 실업자가 될 준비나 해. 이 더러운 년아. 통화는 거칠게 끊겼다.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했다. 위협, 협박, 명예훼손. 박씨 집안은 모든 수단을 다 썼지만 그럴수록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장 회사 대표님을 찾아갔다. 소문이 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대표님은 내 설명을 다 듣고 뜻밖에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우 씨,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연우 씨의 능력이지 사생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망설였다. 박씨 집안이 이쪽에 연줄이 좀 있는 건 사실이라 이 일이 좀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는 회사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대표님이 웃으며 말했다. 내게 제안이 하나 있어요. 상하이 지사에서 지금 새로운 팀을 꾸리고 있는데 책임자가 필요해요.
연우 씨가 원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걸 고려해봐요. 상하이라니요. 나는 멍해졌다. 이것은 완벽히 새로운 시작, 서울의 모든 시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는 심호흡을 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사무실을 나와 나는 즉시 장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 새로운 상황을 알려주었다. 법적으로 근무지 이동은 이혼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 변호사가 분석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서울을 떠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박 씨 집안의 소란을 피하면서 동시에 당신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노력이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네, 법정에서 우리는 당신이 근무지 이동까지 감수하며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할 겁니다. 장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것은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박지훈 씨의 과실에 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상하이는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이 전쟁에서 잠시 도망치는 것을 의미했다. 정말 가야 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 도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상하이로 갈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 마침 다음 주에 그쪽으로 출장 가는데 같이 커피 한잔 할래요? 현지 친구들 소개해 줄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좋아요.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 내게 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발령을 수락하고 상하이로 가기로. 하지만 그 전에 박지훈과의 집으로 돌아가 내 개인 물품과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와야 했다. 나는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에 짐 가지러 갈 테니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곧바로 답장했다. 마음대로 해. 다음 날 예비 열쇠로 집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에는 여성의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지훈과 한 젊은 여자가 벌거벗은 채로 우리 침대에 뒤엉켜 잠들어 있었다. 침대 시트에는 의심스러운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그 여자는 그의 휴대폰에 행정팀 미나윤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나는 침실문 앞에 서 있었다. 혈관 속의 피가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다. 침대 위에 2사람은 깊이 잠들어 내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훈 씨는 심지어 가벼운 코를 골며 한쪽 팔을 그 여자 몸 위에 거만하게 걸치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잘못을 알았다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말한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내연녀였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카메라는 어지러운 것을 식탁 위에 와인잔을 훑고 마지막으로 침실 속 벌거벗은 남녀에게 고정되었다. 증거 수집을 마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내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결혼사진, 커플 머그컵, 그가 사줬던 싸구려 선물들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나는 오직 신분증, 개인 노트북, 몇 가지 기념 가치가 있는 물품과 자주 입는 옷까지만 챙겼다. 서재를 정리하다가 금고가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훈 씨가 어젯밤 급하게 일을 치르느라 금고 잠그는 것조차 잊은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금고문을 열었다.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보석 외에 서류 뭉치 하나가 있었다. 무심코 넘겨보는데 내 숨이 점점 가빠졌다. 이것은 지훈 씨의 최근 반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이체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그가 매달 시누이 지혜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최근에는 우리의 공동 예금을 이용해 재테크 상품을 구매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수익자는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기가 막힌 재산 빼돌리기군. 나는 차갑게 웃으며 모든 서류를 촬영했다. 지훈 씨와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아파트 지분을 자기 집에서 냈다고 주장하더니 뒤에서는 몰래 우리의 공동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막 떠나려는데 침실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캐리어를 든 채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한 발 늦었다. 지훈 씨가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나왔다. 나를 보고는 밍셴이 멍해졌다. 연우야. 그는 무의식적으로 침실을 돌아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네가 왜 왔어? 내 물건 가지러요. 나는 평온하게 말하며 활짝 열린 침실 문을 가리켰다. 소개 좀 해주시죠. 지훈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가 당신 마사지라도 해주고 있었어요? 아니면 둘이 인간 탑쌓기 놀이라도 했나요? 지훈 씨는 격분해서 성큼성큼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아챘다. 열쇠 내놔. 여긴 이제 내 집 아니야. 나는 손목이 아파 미간을 찌푸렸다. 이거 놔. 휴대폰도 내놔. 지훈 씨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흉흉하게 말했다. 너 방금 사진 찍었지? 아니요.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다. 지훈 씨는 내 가방을 와락 낚아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휴대폰을 찾아내 잠금을 풀려고 할 때 나는 그 틈을 타 빠져나와 캐리어를 끌고 문 쪽으로 뛰었다. 거기서 지훈 씨가 으르렁거리며 쫓아와 현관에서 내 머리채를 잡아챘다. 사진 지워.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신발장에 부딪혔다. 지훈 씨는 그 틈을 타 휴대폰을 빼앗았지만 내가 지문 잠금을 설정해둔 탓에 열 수는 없었다. 잠금 풀어. 그가 내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둬.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발길질하며 저항했고 마침내 한 발이 그의 급소를 정확히 찼다. 지훈 씨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나는 그 틈을 타 현관의 화병을 집어 그에게 던졌다. 쨍그랑. 화병이 지훈 씨 어깨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격분해서 달려들었고 우리는 뒤엉켜 싸웠다. 혼란 속에서 나는 밀려 넘어졌고 허리를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지훈 씨도 내 처참한 모습에 놀란 듯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너 연기하지 마. 나는 바닥에 웅크린 채 아파서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침실에 있던 여자가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왔다. 이 광경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지훈 씨가 당황해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나는 그 틈을 타 휴대폰을 더듬어 찾아 마지막 힘을 쥐어짜 112 신고 버튼을 눌렀다. 신고했어요. 나는 힘겹게 말했다. 당신들 안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지훈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연우야, 우리 얘기 좀 해. 방금은 내가 잘못했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져 왔다. 20분 후 2명의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와 옷차림이 흐트러진 지훈 씨,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경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누가 폭행했습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단호하게 물었다. 저 사람이요. 나는 힘겹게 지훈 씨를 가리켰다. 제 목을 조르고 저를 밀어서 테이블에 부딪히게 했어요. 말도 안 돼. 지훈 씨가 격하게 반박했다. 이 여자가 먼저 시작했어요. 화병으로 절쳤다고요. 젊은 경찰관이 내 상처를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구급차 불러야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우리를 따로 신문했다. 지훈 씨는 내가 무단 침입해서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나는 그저 조용히 내 휴대폰 앨범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밀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다. 경찰은 최근 사진과 영상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박지훈 씨, 나이든 경찰관이 지훈 씨를 향해 돌아섰다. 부인께서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당신에게 명백한 가정폭력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미심장하게 침실 쪽을 쳐다보았다. 부적절한 남녀 관계도 있었던 것 같군요.
지훈 씨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구급차가 도착한 후 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지훈 씨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병원 검사 결과 내 허리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조임 자국, 두피에도 약간의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 의사는 규정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고 파출소에서 여경 한 분이 내게 와서 진술을 받았다. 서연우 씨, 고소하실 겁니까? 여경이 물었다. 현재 증거만으로도 박지훈 씨를 즉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당장 구속은 말아주세요. 하지만 상해진단서와 사건 접수증은 필요합니다. 여경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준비하시려고요. 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일 많이 보셨나 봐요. 너무 많죠. 여경이 한숨을 쉬었다. 가정폭력은 0번 아니면 무한대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제때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신 거요. 병원을 나설 때쯤 이미 해가 져 있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수진이가 내 모습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 짐승 같은 놈, 내가 가만 안 둬? 괜찮아.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적어도 이제 증거는 확실해졌잖아. 이혼은 순조로울 거야. 임시 거처로 돌아와. 나는 즉시 장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오늘의 사진, 영상,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모두 그에게 보냈다. 완벽합니다. 장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흥분해서 말했다. 가정폭력, 외도, 재산 빼돌리기. 박지훈 씨는 이혼 소송의 모든 지뢰를 다 밟았네요. 법원은 반드시 당신 편을 들어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지친 몸을 침대에 던졌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컸다. 3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거짓과 폭력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연우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마치 밤을 꼴딱 새운 사람처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파출소에서 풀려났나 보죠? 나는 차갑게 물었다. 응, 지훈 씨가 우물쭈물했다. 어머니가 아는 분 통해서. 근데 사건 기록은 남아있어. 연우야,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필요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너 꼭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지훈 씨가 갑자기 다시 강경하게 나왔다. 잊었어? 우리 엄마가 너네 회사 대주주랑 아는 사이라고. 네가 만약 박지훈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어젯밤 영상이랑 사진, 그리고 상해진단서만으로도 당신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기에 충분해요. 만약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나를 또다시 괴롭힌다면 나는 이 모든 걸 인터넷에 뿌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박씨 집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만들 거예요. 전화기 저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지훈 씨가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공정한 이혼 합의.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법에 따라 제가 받아야 할 것은 한 푼도 빠짐없이요.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 전쟁은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했다. 박지훈과 시어머니는 내가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어린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사흘 후 나는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지훈 씨가 자산을 더 이상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보전 신청을 했다. 동시에 나는 회사에 발령을 수락하고 일주일 후 상하이로 떠날 준비를 했다. 짐을 싸는데 수진이가 와서 도와주었다. 텅 빈 원룸을 보며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후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방에서 그 포토샵으로 조작된 사진을 꺼내 조용히 반으로 찢었다.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걸 후회해. 상하이로 떠나기 전날 도현 씨가 송별회를 해주겠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레스토랑에서 그는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상하이에 있는 친구들, 연락처야.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봐. 고마워요. 나는 감동해서 봉투를 받았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도현 씨가 웃었다.
대학 때부터 당신을 좋게 봤어. 아쉽게도 그때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그 아쉬움을 좀 메워보고 싶은 거지?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스테이크를 썰었다. 이혼 소동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꼈다. 천천히 해요. 도연 씨는 내 당황함을 눈치챈 듯 재치 있게 화제를 돌렸다. 상하이는 좋은 곳이에요.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이혼 소송은 한 달 후에 열릴 예정이었다. 장 변호사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상하이의 근무 기회 또한 놓치기 어려웠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대표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우 씨, 이혼 소송 기일이 잡혔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발령을 취소하려는 건가? 네, 대표님. 걱정 말아요. 대표님이 뜻밖의 말을 했다. 회사는 연우 씨를 지지합니다. 상하이 지사에는 2주 정도 늦게 합류해도 괜찮으니 먼저 개인적인 일부터 잘 처리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대표님이 잠시 뜸을 들였다. 사실 내 전처랑 박지훈 씨 어머니가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박 씨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죠. 연우 씨, 잘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내게 너무나 많은 기억을 남겼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달콤한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내일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법정에 서서 이 잘못된 결혼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상하이로 나의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법원 조정실은 냉방이 너무 강했다. 나는 정장 재킷을 여미며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장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이따금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었다. 긴장돼요?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조정실 유리병 너머로 지훈 씨와 그의 변호사가 이미 도착해 다른 회의실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와 지혜도 와 있었는데 이따금 이쪽으로 증오의 찬 시선을 던졌다. 기억하세요. 장 변호사가 내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들의 유일한 카드는 시간을 끌어서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조정관은 금태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이었는데 유능하고 단호해 보였다. 그녀는 먼저 지훈 씨 측과 단독 면담을 하고 우리 쪽으로 왔다. 서연우 씨, 조정관이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다. 박지훈 씨는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만 재산 분할에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견이요?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조정관이 안경을 고쳤었다. 그는 아파트 지분 매입금이 전적으로 그의 부모님에게서 나왔으므로 이는 개인적인 증여에 해당하며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비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은행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이것은 주택 구매 시의 이체 기록입니다. 제가 40%의 지분을 지불했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대출금은 저희가 공동으로 상환했습니다. 조정관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한 증거군요. 다른 쟁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금고에서 촬영한 이체 기록들을 제시했다. 지난 반년간 박지훈 씨는 그의 여동생 박지혜에게 총 2억 8천만 원을 이체했고 공동 예금을 이용해 5억 원의 재테크 상품을 구매했으며 수익자는 그의 어머니 김영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 내용을 기록했다. 원고 측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장 변호사가 유창하게 법조항을 인용했다. 피고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 공동재산을 65대 35의 비율로 분할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조정관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비율은
우리는 피고의 과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자신감 있게 말하며 USB 하나를 건넸다. 외도 사진, 가정폭력 영상, 상해 진단서, 그리고 피고의 재산 빼돌리기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다. 조정관은 USB를 컴퓨터에 꽂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다 본 후 그는 안경을 벗고 콧등을 주무르며 말했다. 피고 측에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장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박지훈 씨 어머니 같은 사람은 차라리 돈을 태워버릴지언정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예상대로 30분 후 조정관이 돌아와 지훈 씨 측이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50대 50분할을 고집하며 모든 과실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럼 법정에서 뵙죠. 장 변호사가 평온하게 말했다. 법원을 나설 때 박 씨 가족이 문 앞을 막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영숙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지만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한 후에도 악을 썼다. 양심도 없는 것. 우리 박 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기어이 법정까지 와서 망신을 시켜. 지혜도 거들었다. 그래요.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잘해줬다고요? 외도하고 폭행하고 재산 빼돌리는 게 잘해주는 건가요? 나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사진이랑 영상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보여드릴까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지훈 씨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잡아 끌며 낮게 무언가 말하고는 나를 아큰눈이 쏘아보았다. 서연우, 너 두고 봐. 저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응수하고 뒤돌아섰다. 임시 거처로 돌아와 나는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다. 이 전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 씨의 메시지였다. 오늘 조정은 어땠어? 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곧바로 답장했다. 내가 서울로 돌아가서 같이 있어줄까? 상하이 일은 거의 다 처리했어.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혼자 맞서고 싶어요. 이해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도연 씨의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후 2주간 나는 업무 인수인계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장 변호사와 함께 정식 재판 자료를 준비했다. 지훈 씨 쪽은 조용해졌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재판 전날 밤 내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연우야, 지훈 씨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말투는 놀랍도록 온화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딱 우리 둘이서만. 할 얘기 있으면 그냥 말해요.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서.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이 생각했어. 정말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내 귀를 의심했다. 이 사람이 그 오만방자했던 박지훈이란 말인가? 연우야, 내가 잘못했어. 그가 계속 말했다. 바람 피운 것도, 손찌검한 것도. 내일이면 재판인데 이렇게 험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될까? 어떡해요?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내 조건 받아들일게. 지훈 씨가 다급하게 말했다. 재산 65%, 위자료, 전부 다.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이것은 너무나 이상했다. 지훈 씨의 성격에 갑자기 이렇게 순순히 나올 리가 없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새로운 증거라도 발견한 게 아니라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 사진이랑 영상 공개되는 거 원치 않아. 내 직장 생활의 타격이 너무 커. 결국 이거였구나.
지훈 씨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외도와 가정폭력 증거가 공개되면 그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내일 법정에서 뵙죠. 나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진심으로 화해할 마음이 있다면 판사님 앞에서 조정 합의를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장 변호사에게 연락해 지훈 씨의 이상한 행동을 알렸다. 속임수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장 변호사가 경고했다. 시간을 벌려는 작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제가 내내 같이 있을 테니 절대 그들과 단독으로 접촉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으니까. 다음 날 아침 법원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놀랍게도 박 씨 가족 외에 카메라를 든 기자 몇몇이 와 있었다. 어떻게 된 거죠? 내가 긴장해서 장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들을 쳐다봤다. 박지훈 씨 어머니가 불렀군요. 언론을 통해 압박하려는 겁니다. 예상대로 나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기자들을 이끌고 달려왔다. 바로 이 여자입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돈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우리 아들한테 외도랑 폭행 누명까지 씌웠어요. 플래시가 터져 눈을 뜰 수 없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다. 서연우 씨, 시어머니 말씀처럼 재산을 노린 것이 사실입니까? 외도를 해서 이혼을 고집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가정폭력 주장은 꾸며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을 떨었다. 박 씨 집안이 이렇게 비열한 수단까지 쓸 줄은 몰랐다. 여론을 이용해 흑백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가 나를 감싸며 기자들을 밀어냈다. 모든 것은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십시오. 법정에 들어선 후에도 나는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진정해요. 장 변호사가 내 손을 두드렸다. 판사님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만 보십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자 지훈 씨 측 변호사는 예상대로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우리의 결혼 파탄 책임이 내가 일에만 몰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외도와 가정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내가 과실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반격하기까지 했다. 우리 측 증거 제출 차례가 되자 장 변호사는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박지훈과 내연녀의 다정한 사진, 폭행 당일의 영상, 상해 진단서, 재산 빼돌리기 은행 거래 내역, 모든 항목에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장 변호사가 박지훈과 행정팀 미나윤의 호텔 출입 기록까지 증거로 신청했다는 점이었다.